쇼펜하우어의 일생. 19세기 유럽. 산업화가 진행되며 인간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 당시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성과 진보,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의 고통과 욕망, 존재의 본질에 대해 조용히 사유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곧 또 다른 욕망이 시작된다는 것. 삶은 욕망과 고통이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시간이 지나며 현대의 많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생애와 철학을 조용히 따라가는 기록입니다. 말보다 생각이 많았던 사람. 세상을 요란하게 바꾸기보다 조용히 관찰하던 사람. 그의 사유를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1장 유년기와 철학자의 탄생. 1788년 2월 22일 독일의 항구 도시 단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상인 하일리히 플로리스 쇼펜하우어와 문필가 요한나 쇼펜하우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그가 상속을 이어받아 상업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또래보다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부모는 개방적인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고 어린 아르투어에게도 외국어와 문학, 고전 교육을 엄격히 시켰습니다. 1793년 그의 가족은 정치적 상황을 피해 함부르크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상인의 아들이라는 위치에 맞게 정식 학교보다는 실용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이미 그는 철학과 문학에 더 깊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상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그 여정에서 배운 것은 인간의 탐욕과 삶의 불확실함 뿐이었다. 1797년경 아버지는 그를 프랑스, 스위스, 영국 등지로 장기간 유럽 여행을 보내 상업 감각을 익히도록 합니다. 이 여행은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새로운 문명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1805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그는 이를 자살로 추정했으며 이 사건은 쇼펜하우어의 내면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같은 해 그는 본격적으로 상인의 길을 포기하고 학문을 향한 삶을 선택합니다. 1809년 그는 괴팅겐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철학을 전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의학을 병행했으나 곧 철학과 고대 문헌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는 그 시기 노트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삶은 설명되어야 한다. 나는 그 이유를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고자 했던 한 청년의 조용한 결정. 그 선택은 이후 고통을 인식하는 철학이라는 독특한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2장 철학자 세상과 멀어지다. 1813년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 삶의 근원을 의지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함 자체가 고통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을 따라 달리는 수레바퀴와 같다. 멈출 수 없고 돌아가야 할 방향도 없다. 이 책은 철학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당대 사회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는 헤겔 중심의 관념론에 빠져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철학은 시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1820년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헤겔의 강의가 열렸고 대부분의 학생은 쇼펜하우어 대신 헤겔의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거의 비어 있었고 그는 결국 몇 년 뒤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이후 쇼펜하우어는 학계와 거리를 두고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합니다. 그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철학을 쓰고 음악을 듣고 산책하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반려견 아토마는 그의 유일한 친구로 그는 동물에게서 인간보다 더 정직한 태도를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문명과 인간 사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글과 사유,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조용한 사고를 방해하지 않을 공간을 찾았을 뿐이다. 그의 고독은 선택이기도 했고 자기 방식의 생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쇼펜하우어는 이전보다 더 깊은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조금씩 정리해 갔습니다. 다음은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의지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3장 그의 철학 고통과 의지.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핵심을 의지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의지는 단순한 결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입니다. 살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소유하고 사랑받기 위해. 그러나 그 욕망은 완전히 채워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만족은 짧고 그 다음엔 다시 결핍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에도 새로운 갈망의 문을 열 뿐이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인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이 생존을 이끄는 동시에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아이의 울음, 동물의 사냥, 사람의 성공에 대한 집착.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그는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표상과 의지로 구분합니다. 표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 뒤에는 더 근본적인 작동 원리, 즉 의지가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할 수 없다. 단지 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을 뿐이다. 그는 이성과 자유의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도 깊이 들여다보면 욕망과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결혼을 선택할 때 그 이유는 사랑이나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물학적 의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명예를 좇을 때 그 깊은 곳에는 불안정한 자아를 채우려는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는 단지 따라갈 뿐이다. 그의 철학은 인간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조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는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원하고 왜 그것이 멈추지 않는가? 4장 예술, 고통의 해방구.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의지로부터 비롯되고 그 의지는 인간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를 멈추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는 예술을 그 해답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은 우리를 의지의 지배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킨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우리가 사물이나 장면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조할 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고우의 해바라기를 감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단지 보는 것 자체에 몰입하게 되죠. 이렇게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감각의 순간,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무욕적 직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여러 예술 형식 가운데 음악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예술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이 표상의 모방이 아닌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모사가 아니다. 그것은 곧 세계 그 자체의 언어이다. 그는 바흐와 모차르트의 음악을 즐겨 들었고 특히 피아노와 실내악에서 인간 감정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욕망하지 않으며 단지 흐름 속에 머무는 존재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술 외에도 그는 철학적 명상과 자기 절제, 불교의 무아 사상 등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낳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서 잠시 비켜서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현실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예술은 그 문을 잠시 열어준다. 5장 죽음 그리고 조용한 영향. 1860년 9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택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향년 72세.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죽는 순간까지 조용한 일상을 지켰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당시 대중은 그의 이름을 크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와 어긋났고 학계에서도 공식적인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사상을 정리하고 글로 남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의 메모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내 글이 언젠가는 읽힐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시간은 진리를 알아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쇼펜하우어가 죽은 뒤 그의 책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니체는 젊은 시절 그를 진정한 스승이라고 불렀고 프로이트는 인간 무의식과 본능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예술가와 작가들 역시 그에게 깊이 반응했습니다. 톨스토이, 바그너, 프루스트, 카프카. 고통과 인간 존재에 천착했던 이들은 그의 철학에서 공감과 해석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의 철학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20세기를 거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문장은 읽히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다. 그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그 조용한 집념은 결국 시대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려 애쓰기보다는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본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을 남깁니다. 그 고요한 시선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